영화 승부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병헌 배우는 한국의 천재 바둑기사 조훈현 국수를 연기하고 유아인 배우는 조훈현의 제자 이창호를 연기했죠. 오늘은 다른 한국 기사를 모두 꺾어도 이창호가 남아있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바둑의 신이었어요. 사실상 이라는 말을 들은 장본인이자 한국 바둑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 이창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바둑 기사가 아닌 바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혁신가이자 바둑의 신이라 불렸던 인물이죠. 이창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많은 팬들이 떠올리는 석불의 별명처럼 그의 사려 깊고 우직한 바둑 스타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창호는 1975년 7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할아버지 이화춘으로부터 4살에 바둑을 처음 배웠고 놀라운 속도로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바둑을 배운 후에 조훈현의 내제자로 들어갔고 11세라는 어린 나이에 프로에 입단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죠. 그런데 당시 조훈현은 이창호의 천재성을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둔 순서를 전부 다 외우기 마련인데 이창호는 그걸 잘 잊어버려 조훈현이 이창호를 보고 어이없어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의 천재가 반짝이는 재능으로 눈에 띄는 반면 이창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재라 불렸죠. 비록 바둑의 수순마저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판단력과 계산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어린 나이부터 놀라운 성취들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이창호는 13살이라는 믿기 힘든 나이에 바둑왕전 타이틀을 획득했죠. 당시 한국 기원의 선수층이 얇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말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이후 14세 때는 타이틀 수를 늘렸고 15세에는 스승인 조훈현과의 번기 대결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한국 최고의 다관왕 자리에 올랐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한국 프로 바둑의 정점에 서다니 마치 만화책 속 주인공이 현실에 등장한 듯했습니다. 이창호는 이후 바둑의 신으로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17회 우승으로 역대 1위, 마이너 대회까지 합치면 21회 우승이란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통산 우승 횟수는 141회로 바둑계의 역사에서 조훈현에 이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994년에는 13관왕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세웠죠. 1998년에는 모든 메이저 세계대회에 결승 진출했고 출란배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18세에 최연소 500승, 25세에 최연소 1000승, 35세에 최연소 1500승을 달성한 것도 그의 뛰어난 업적 중 하나이죠. 그는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창호는 단순히 많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넘어 바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했습니다. 오청원이 심포석과 화점 발견으로 바둑계를 한번 바꾸었다면 이창호는 중반전에서 두터움과 끝내기 분야를 개척해 바둑의 역사를 다시 쓴 인물이죠. 그의 등장 이전에는 여러 바둑 기사들이 각자의 독특한 기풍으로 바둑을 두었지만 이창호 이후로는 계산바둑의 시대가 열렸던 것인데요. 끊임없는 형세 판단을 바탕으로 한 그의 바둑 스타일은 인공지능의 최적화 바둑이 등장한 이후에도 모든 기사들에게 기본이 되었습니다. 혹시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최택이 혼자 5명의 중국 바둑 기사들을 이기고 대회를 우승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은 사실 이창호의 전설 같은 사건 일명 상하이 대첩에서 모티브를 따온 장면입니다. 바로 2005년에 상하이에서 열린 농심신라면배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버린 것이죠. 당시 한국팀은 5명 중 4명이 떨어져 이창호 혼자만 남았고 중국과 일본 팀에는 5명의 기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5명을 다 이겨야 한국팀이 우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체력적으로도 이창호가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죠. 어느 신문에서는 이창호가 5명을 모두 이기고 우승컵을 가져올 확률을 3% 미만으로 예측했죠. 그러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그는 해냈습니다. 혼자서 나머지 5명을 모두 꺾고 한국팀의 우승을 안겨주는 상하이 대첩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의 창하오 구단은 다른 한국 기사를 모두 꺾어도 이창호가 남아있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이창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바둑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창호 바둑의 가장 큰 특징은 두터움, 침착함, 정확한 형세 판단과 끝내기 실력입니다. 강태공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느려 보이지만 두터운 행마를 주무기로 삼았어요. 아무리 불리해도 두텁고 침착하게 두어 정확한 끝내기로 마무리해 역전시키는 그의 바둑은 상대에게 큰 중압감을 주었죠. 중국의 루이나이웨이는 이창호와 바둑을 두면 참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도 바둑은 언제나 불리한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상대에게 또 다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어요. 경기 중 형세는 상대가 앞서는데도 무표정한 이창호를 보며 자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프로기사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창호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심지어 독설가로 유명한 마샤오춘이나 거침없는 표현으로 알려진 이세돌조차도 이창호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마샤오춘은 이창호가 술을 따라주려 하자 급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을 받을 정도였죠. 또한 2020년 유퀴즈에 출연한 이세돌은 이세돌에게 있어 이창호란? 이라는 질문에 바둑의 신이라고 답하며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창호는 바둑 외에도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년기사 시절부터 격투게임의 광팬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서전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락실에 가서 또래 기사들과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했다고 해요. 훗날에는 철권 시리즈도 즐겨 했는데 연수로 치면 격투게임만 20년 차라고 합니다.
다른 취미로는 탁구와 테니스, 보드게임을 즐겼고 특히 부루마블을 가장 자주 했죠. 재미있는 사실은 군 복무 시절의 에피소드입니다. 훈련소에서 집합을 할 때마다 이창호가 없어서 교관이 내무반에 가보면 그는 군화끈을 매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 교관은 천하의 이창호에게 기합을 주기 힘들어 똑딱이 군화를 마련해 주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어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라는 그의 명언은 천재라 불리던 그의 진짜 성공 비결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요한 승부에서 패하고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프로가 아니다. 그것은 인품과 무관하며 승부사에게 패배의 아픔은 항상 생생한 날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 그의 승부 철학을 엿볼 수 있어요. 순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거기에 휘말리면 나를 잃고 상대의 흐름에 이끌려 순식간에 국면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라는 그의 말은 바둑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창호의 활동은 크게 줄었는데요. 딸들이 커가면서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한국 바둑리그의 정관장 팀의 이지명으로 선발되며 깜짝 복귀했죠. 놀랍게도 40세가 넘은 나이에도 6승 2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23년에는 울산광역시장배 프로시니어 최강전에서 우승하며 여전한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024년에는 소팔코사놀 레전드리그에 데뷔해 11승 3패로 유창혁과 공동 다승왕을 차지하며 수소도시 완주의 우승을 이끌었고 시즌 MVP까지 수상했습니다. 이창호는 단순한 바둑 기사가 아닌 바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의 두터운 행마와 끊임없는 형세 판단 그리고 정확한 끝내기는 현대 바둑의 기본이 되었죠. 바둑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로 꼽히는 그의 업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26일 드디어 기다리던 영화 승부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지는데요. 오늘은 영화 승부에서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는 한국 바둑계의 한 획을 그은 살아있는 전설 조훈현 구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둑을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조훈현 국수죠. 그가 어떻게 한국 바둑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적인 위상을 높였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훈현은 1953년 3월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9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프로 바둑기사로 입단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한국 최연소 프로 입단 기록입니다. 입단 후 1년 밖에 되지 않은 1963년 1월에는 세계 최초의 국제전화 대국을 치르기도 했죠. 하지만 어린 조훈현의 실력은 당시 일본 바둑계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단으로 입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갔을 때는 실력을 연구생 4급으로 낮게 평가받아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죠. 이후 조훈현은 일본으로 건너가 세고의 겐사쿠 구단 밑에서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세고의 구단은 제자를 소수정예로만 키웠는데 조훈현은 그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죠. 이 인연도 우연히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기타니 미노루 구단 문화로 갈 예정이었으나 80대의 고령이었던 세고의 구단이 조훈현을 마음에 들어해 지도기를 두세 판 둔 뒤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조훈현은 파문을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 후지사와 슈코의 연구소에서 바둑을 수학하던 3단 시절 연구소 선배였던 아베 요시테루가 가벼운 내기 바둑을 제안했는데 결국 용돈 내기 수준의 바둑이 진행되어 선배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결국 소문은 세고의 귀까지 흘러들어가 머리 끝까지 분노한 그는 조훈현을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2주가 지나서야 겨우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죠. 어쨌든 13세의 조훈현은 일본 기원에서 데뷔하게 되었고 이는 당시 일본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조훈현의 회고에 따르면 세고의 스승은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사람이 되어야 바둑도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죠. 그렇게 조훈현은 데뷔 후 시내 토너먼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성장세를 보이다가 군 복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훈현의 갑작스러운 귀국에 세고의 구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고에는 자신의 문화생인 조훈현이 라이벌 스즈키의 제자인 기타니 문화의 기사들을 꺾고 일본을 평정해주길 바랐는데 그 꿈이 무산된 것이죠.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던 세고의 구단은 이 이후 1972년에 83세의 나이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훈현은 1973년 8월 공군에 입대했고 이후부터는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죠. 귀국 초기에는 9년간의 일본 생활로 한국어에 서툴러 물 같은 단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 다른 기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원과 일본 기원의 문화 차이에도 적응해야 했죠. 일본에서는 유력 인사들도 그를 조선생이라 부르며 존중했지만 한국에서는 어이 조군 한판 두세라며 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76년 8월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조훈현은 체력이 보강되어 더 나아진 실력으로 바둑계에 화려하게 돌아왔죠. 1974년 최고위전에서 기민을 꺾고 첫 타이틀을 획득한 이후 1976년에는 하찬석 구단을 제압하고 평생의 경칭으로 불리는 국수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이후 당대의 강자들을 모두 쓰러뜨리더니 1980년 7월 2일에는 서봉수의 명인 타이틀까지 빼앗으며 전관왕을 달성했죠. 그러나 1980년 12월 왕위전에서 그의 착수를 똑같이 따라하는 흉내바둑을 구사한 서봉수에게 4대3으로 타이틀을 빼앗겼습니다.
이때부터 15년간 조서시대로 불리는 두 기사의 양강 구도가 이어졌죠. 1982년에는 한국기원 최초로 구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도전 5강으로 불리는 신흥 기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조훈현은 그들의 도전을 매번 물리쳤죠. 조훈현의 바둑 인생 최전성기는 1989년 대만의 재벌 잉창치가 주최한 세계 최고 규모의 대회인 응시배 결승에서 중국의 뇌웨이핑 구단을 꺾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우승으로 당시 조훈현을 제외하면 듣보잡 취급을 받으며 응시배 초청장도 격렬히 항의해서 간신히 조훈현 한 명만 초청받을 정도로 변방에 머무르던 한국 바둑계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렸죠. 이때 한국에서는 20세기 마지막으로 국가주도 카퍼레이드를 한 인물이 됐고 한국 바둑을 창시한 조남철 구단과 함께 은관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조훈현은 10년 동안 정상에 있으면서 천하에 맞설 상대가 없어 보였는데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린 사람은 바로 내 제자로 맞아들였던 이창호였죠. 1990년 2월 이창호는 최고위전에서 스승의 타이틀을 처음 빼앗았고 이후 차례차례 조훈현의 타이틀은 이창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조훈현의 시대에 처음 구멍을 낸 사람은 이창호가 아니라 유창혁이었죠. 1988년 대왕전에서 유창혁이 조훈현을 원사이드하게 잡고 타이틀을 뺏은 이후 조훈현도 자기가 하향세를 탈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간에도 조훈현과 이창호는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조훈현의 부인 정미화는 둘을 대국장에 함께 차로 싣고 가서는 밤에는 타이틀을 빼앗긴 남편과 그 타이틀을 빼앗은 제자를 같이 맞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상황은 1991년에 조훈현이 연희동에서 세검정으로 이사하면서 이창호도 자연스럽게 분가하는 식으로 마무리됐죠. 그런데 이때쯤 조훈현에게 등산이라는 취미가 생기는데요. 원래는 어차피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냐고 하며 전혀 흥미가 없었으나 이창호와 격차가 벌어지고 그 주요 원인이 체력 저하임을 깨닫고 담배도 끊고 동시에 광적인 등산광으로 변신했다고 하죠. 보통 제자가 정상에 오르면 스승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훈현은 달랐습니다. 한때 이창호에게 그 많은 타이틀을 다 잃어버려 무관의 제왕으로 불리던 때도 있었지만 하루 4대값씩 피우던 담배까지 끊어가며 연구를 거듭했죠. 결국 바둑 스타일을 새롭게 바꾸며 부활에 성공했고 특히 2002년 만 50세의 나이로 세계대회인 삼성화재배를 우승했습니다. 예전까지의 바둑 스타일이 가벼운 행마를 기반으로 해 제비라는 별명이 불릴 정도였다면 부활 후 스타일은 화력 위주의 강한 싸움을 주무기로 하는 바둑이었죠. 여기에서 붙여진 별명이 전신입니다. 조훈현은 세계 최초로 세계대회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한 기사이기도 하죠. 1994년 후지츠배에서 우승함으로써 당시 현존하던 세계대회인 응시배, 후지츠배, 동양증권배에서 모두 한 번 이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세계대회 결승에서 2차례 이상 우승했으면서도 외국 기사에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유일한 기사이기도 하죠. 그러던 2016년 조훈현은 뜬금없이 정치에 입단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 이후 비례대표 안정권인 14번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대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러나 정치 활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시작했고 몇 개월 안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되는 정치 혼란기와 맞물렸거든요. 그럼에도 조훈현이 2016년 발의한 바둑진흥법은 2018년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인의 인터뷰를 보면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딱히 정치에 대해선 이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죠. 알파고 때문에 바둑이 이슈가 돼서 부른 것 같다. 아마 월드컵 기간이었으면 허정무를 부르지 않았을까?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그는 21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하며 더 이상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죠. 20대 국회가 끝나고 바둑계로 돌아온 조훈현은 복귀전으로 2020년 6월 13일 최정과 대국을 치렀는데 결과는 177수 100불개패였습니다. 2021년 1월 15일 농심 신라면배 특별대국에서는 과거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예웨이핑의 제자인 창하오와의 대국에서 불계승을 거두었죠. 자기보다 수십 살 더 어린 그것도 자신의 라이벌의 수제자를 꺾었다는 점에서 조훈현의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17일에는 일본 요다 노리모토를 상대로 불계승, 22일 열린 2라운드 한일전에서 고바야시 고이치를 상대로 100을 잡아서 1집 반승, 24일 한중전에서 라이벌 예웨이핑을 상대로 불계승을 거두며 사전 전승으로 농심배 특별대국 우승을 이끌었죠. 2022년 10월 14일에는 프로 입단 60주년을 맞이했고 2023년 6월 28일에는 2023 영자배 바둑대사대회 결승에서 다케미야 마사키에게 286수 만에 흑 3집 반승을 거두며 우승하여 통산 161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훈현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조훈현은 별칭으로 조국수, 스웨덴어로 왕을 의미하는 쿤겐 등으로 불렸죠. 바둑계 통산 최다 타이틀 기록 보유자이며 참고로 2위는 통산 140회의 제자 이창호 구단입니다. 한국기원 최다승 기록 보유자이자 세계 통산 최다승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죠. 대부분 기사의 전성기가 한 차례에 그치는 것과 달리 조훈현은 대략 서너 차례 전성기가 약 30여 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전매청 사보에도 실릴 만큼 지독한 골초였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금연에 성공했고 이후에는 금연초의 광고 모델을 맡기도 했습니다. 종종 자녀들의 컴퓨터로 인터넷 바둑을 즐긴다고 하는데 인터넷상이라는 점을 활용해 프로 기사임을 숨긴 채 동료 프로 기사를 발라버리는 일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올인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차민수 오다니
기력을 속이고 인터넷에서 바둑을 두다가 어떤 수준으로 둬도 자신을 한 집반으로 이기는 기사를 만났는데 이게 알고 보니 조훈현 구단이었다는 이야기가 꽤 유명하죠. 조훈현은 한국 바둑의 역사를 새로 쓴 인물이죠. 그의 업적은 단순히 많은 우승 기록에 그치지 않고 한국 바둑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에서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둑계의 원로로서 후배 양성과 바둑 발전에 기여할 그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바둑계의 전설적인 인물 이세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비금도 소년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주목받았죠. 이세돌의 아버지 이수호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였습니다. 10여 년간 목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비금도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을 키웠죠. 아마추어 5단의 실력을 가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세돌의 형 이상훈 역시 바둑기사로 활동했던 점을 보면 이 가족에게 바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분명하죠. 이세돌은 조훈현, 이창호, 조혜연, 최철안에 이어 역대 최연소 5위인 12세의 나이로 입단했습니다. 입단 후 2단이 되는데 3년이 걸렸지만 1999년 3단이 된 이후부터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2000년에는 3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최우수 기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2002년 그가 아직 3단이었을 때 제15회 후지집의 세계바둑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켰죠. 이는 1992년 이창호가 5단으로 동양증권배에서 우승했던 최저단 세계대회 재패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기원이 2003년 승단 규칙을 개정한 후 이세돌은 유례없는 속도로 9단까지 승단했는데 그는 국제기전에서 18회 우승하는 등 21세기 초반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로 인정받았죠. 2016년 2월 기준으로 국제대회 우승 횟수는 이창호에 이어 18회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은 2009년 6월 30일부터 18개월 동안 휴직계를 제출하며 한국 바둑계와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는 프로기사회와의 갈등이 원인이었는데 결국 2010년 1월 11일 한국기원이 제시한 복직 조건을 받아들이며 휴직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2016년 5월 19일 이세돌이 형인 이상훈 구단과 함께 프로기사회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세돌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기사회에 소속된 기사만이 한국기원 주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죠. 둘째는 기사회에서 대회 상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기원이 아닌 중국기원이 주최하는 대회의 상금도 공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죠. 그리고 이세돌은 기사회를 탈퇴하면서도 대회에는 계속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엔 이세돌은 전세계 역사적인 대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월 9일부터 15일까지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대국을 치른 것인데요. 이 대결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인간과 인공지능의 첫 공식 바둑 대결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졌죠. 당시 이세돌 본인은 물론 커제나 이창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둑 기사들은 이세돌의 5대0 완승 또는 4대1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알파고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죠. 3월 9일 열린 1국에서 알파고는 186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열린 2국에서도 알파고의 불계승으로 이세돌이 2패를 당했죠. 이후 12일에 열린 3국 역시 초읽기에 들어가는 접전 끝에 알파고의 176수 불계승으로 결국 3대0이 되었습니다. 바둑계의 영원한 대마왕, 최종 보스로 간주되던 이세돌이 기계 앞에서 패배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죠.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세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세돌은 알파고의 약점을 파고들며 4국에서 단 하나의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장한 신의 한 수, 78수. 이 수는 알파고가 절대로 두지 않을, 오직 인간만이 둘 수 있는 최고의 수였던 것이죠. 당시 바둑TV의 홍민표 구단이 이세돌의 수를 계속 예측하면서 신들렸다는 평을 했고 구리 구단도 해설하면서 이 수가 나오자마자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조차 놀랐고 개발진은 178수가 실제로 놓일 확률은 0.007%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10,000명 중 1명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이죠. 대국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중국 기자가 이세돌에게 어떤 생각으로 78수를 두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이세돌은 그 수밖에 둘 수 없었다, 다른 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하죠. 비록 5국에서 다시 패하긴 했지만 이 한 판의 승리는 바둑계뿐 아니라 전 인류의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 승리는 단순한 한 판의 승리가 아닌 인간의 자존심을 지킨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5국에서 이세돌은 흙을 잡았으나 끝내 벽을 넘지 못하고 불계패를 당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4로 알파고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국이 모두 끝난 후 이세돌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둑을 즐기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정말 원 없이 두어본 대국 같다고 말했죠. 또한 구리에겐 미안하지만 이번 대국이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겼던 4국이 아닌 가장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국 패했던 5국을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으로 꼽은 점이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세돌은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는 인터뷰에서 알파고 이후 생각이 많아진 만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일 수 있을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알파고와의 대전이 끝난 후 첫 대회인 맥심 커핍의 입신 최강전 8강에서 이세돌 킬러라 불리는 김지석 구단을 172수 만에 100불계승으로 꺾었고 결국 맥심 커핍의 우승까지 차지했죠. 이세돌은 공식전에서 알파고에게 1승을 거둔 최초이자 최후의 바둑기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알파고에게 도전장을 내민 커제는 3전 3패의 성적으로 결국 완패해버렸고 커제와의 대결을 마지막으로 알파고는 은퇴했기 때문이죠. 이는 바둑 역사에서 이세돌의 특별한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18년 1월 이세돌은 중국 윈난성에서 열린 제5회 동준야겁배 세계바둑명인전 결승에서 중국의 렌샤오에게 191수 만에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죠. 이 대회에서 이세돌은 후반 중반까지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었는데 중국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저래가 예측한 이세돌의 승리 확률은 15.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부수를 던져 결국 역전승을 거두었고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최정상급 실력을 보여주었죠. 2018년 1월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2018 헤비치 이세돌 대 커제 바둑대국에서 중국의 커제와 대결하게 됩니다. 이세돌은 흙을 잡고 중반까지 커제와 막상막하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루고 있었지만 117수를 둘 때 실수하면서 흐름이 커제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특유의 흔들기로 야금야금 전세를 뒤집었고 결국 293수 만에 한 집 반으로 역전승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 4월까지 나이를 잊은 듯한 맹활약을 펼치며 80%가 넘는 승률을 거두던 이세돌은 5월부터 승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랭킹 포인트도 많이 떨어져 2005년부터 시행된 랭킹 제도에서는 처음으로 5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계대회에서의 성적 하락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2018년에 치러진 세계대회인 출란배, 엘지배, 국수산맥배에서 모두 본선 1회전에서 탈락했고 백령배 출전권이 걸린 국내 선발전에서도 변상일에게 패하며 출전이 좌절됐죠. 2019년 7월 이세돌은 그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 한국기원이 2016년 5월 기사회를 탈퇴했음에도 이후 3년간 부당하게 공제해간 상금 3,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기원은 이에 대응하여 이세돌, 이상훈 형제처럼 기사회에서 탈퇴한 기사는 한국기원 주최 대국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관 자체를 개정했죠. 이는 이세돌의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이세돌은 한국기원에 프로기사 사직서를 제출하며 24년 4개월간의 현역 프로기사 생활을 마감했는데요. 은퇴 선언 직후인 2019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그는 NHN에서 개발한 한국 바둑 인공지능인 한돌과 3번기 이벤트 대국을 치렀죠. 이 대결은 이세돌의 공식적인 은퇴 대국이었으며 TV 방송용 공개 대국에서 인공지능을 상대로 프로가 젖바둑을 두고 치수 고치기까지 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12월 18일에 열린 제1국에서 이세돌은 2점 젖바둑으로 한돌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이후 호선으로 진행된 제2국과 다시 2점 젖바둑으로 진행된 제3국에서는 패배했죠. 최종 스코어는 1승 2패, 이세돌의 패배였습니다. 2024년 이세돌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의미에서 AI에 졌다는 것은 내 세상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더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어 은퇴하게 됐다며 은퇴 이유를 덧붙였죠. 인공지능의 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바둑의 최고 선수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세돌은 2006년 김현진과 결혼하여 딸 이혜림을 두고 있죠. 은퇴 이후에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거나 개인적으로 새로운 일을 구상하는 등 개인 시간을 갖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아마추어들과 가볍게 바둑을 두는 것 외에 프로들과의 대국은 은퇴 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당구를 치며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보드게임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죠. 이세돌은 단순히 뛰어난 바둑 기사를 넘어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계에선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알파고와의 대결은 인류가 만든 기술에 인류가 패배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이세돌의 한판 승리는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이 여전히 가치 있음을 보여주었죠. 바둑판 위에 신의 한 수로 인공지능의 약점을 찾아낸 그의 업적은 기술 발전의 시대에도 인간만의 독창성과 혁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세돌은 단순한 바둑 기사가 아닌 인공지능 시대의 상징적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